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켄진 SCO 정상회의에서 세계 통치체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모디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개발은행 설립과 14억 달러 융자를 제시하며 SCO 영향력 확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회원국들은 켄진 선언을 채택해 미국 규탄과 이란 군사 침공 반대, 다자무역 체제 수호를 공동으로 천명했습니다. 유로존 8월 제조업 PMI가 50.7로 3년 만에 경기 확대로 전환했습니다. 내수와 생산이 확대되고 신규 수주도 3년 반 만에 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유럽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최대 활용 방침을 확정하면서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내년에 200명 이상을 채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인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간사이 전력과 IHI도 신규 원전 건설과 재가동 지원을 앞두고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 선물 가격과 은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금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게 된 겁니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온스당 3,500달러대인 건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한 돈에 60만 원대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은 선물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이 연준 흔들기가 계속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 양시장이 모두 1%대 넘게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악화가 됐는데요. 미국발, 중국발 두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외인 기관 연속 매도 코스피 3,140분기 직전까지 밀렸다라는 댓글입니다. 네, 어제 바로 코스피가 3,140선 좀까지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강했고요. 반도체 악재까지 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9월의 첫 거래일이었지만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까지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는 3,140선까지 밀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시장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중국 알리바바의 AI 칩 개발 소식에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고 그 충격이 국내 반도체로 전이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미국산 장비 사용 승인을 철회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조선주는 예외였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기자재 전반에도 매수세가 유입돼 지수 하방을 일부 방어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3,142선, 코스닥은 785선으로 마감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과거 9월마다 하락세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은 더욱 철저한 전략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졌는데요. 환율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39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요인인데요. 외국인 매도세와 환율 상승이 증시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돼 단기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김지영 KB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은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한 데다 특히 단기간 등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들은 환율 1,390원을 안정적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확대되며 증시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환율 안정이 확인된다면 외국인 수급 회복 여지도 있습니다. 또 미국 고용지표와 FOMC 의사록, 중국 경기부양책 같은 대외 변수들이 단기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정책 방향과 또 국내 산업 세제 정책이 맞물리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9월의 첫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8월도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9월 안에서도 약세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는 방산과 자동차, 또 엔터주 쪽으로도 그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의 아무래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수 구형 괜찮아, 오픈 AI랑 찰떡 조합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카카오가 창업자 구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때 6만 원 아래까지 좀 무너지는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이 단기 충격이 좀 큰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김범수 창업자가 SM 인수 과정과 관련해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에는 5만 9천 원대까지 밀리며 6만 원 선이 붕괴됐는데요.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6만 1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본질적 펀디멘털과는 별개 문제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데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메신저 생태계와 또 커머스, 컨텐츠, 모빌리티 등 정반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B2C 데이터 자산은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핵심 무기라는 점에서 회사의 성장 동력이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 구형은 일시적 충격 요인에 가깝고 단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 역량이나 또 성장 스토리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네, 아무래도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창업자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픈 AI가 카카오 지분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키움증권 김진구 연구원은 이번 구형 이슈와 맞물려 오픈 AI가 카카오 지분 취득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GPT-5 출시 이후 오픈 AI는 개인 맞춤형 AI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자체적으로 오픈 소스나 합성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 이용자 데이터를 폭넓게 보유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카오의 데이터 자산이 매력적인 카드로 떠오르는 건데요. 만약 오픈 AI가 직접 카카오 지분을 인수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주 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신중론이 큽니다. 고용 안정성 저하, 그리고 세제 이전 문제, 개인정보 관리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수 지분 인수보다는 합작석 설립이나 대등한 파트너십, 즉 전략적 협력 구조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이번 달 말 카카오 피드 서비스를 출시하고요.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양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미 사업적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은 카카오 성장 스토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구형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오히려 AI 협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카오와 오픈 AI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법적인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봤을 때 AI 시대에서 이렇게 데이터 자산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주주 가치에 대한 또 주가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악재 흔들림 없다. 무기는 R&D와 특허라는 댓글입니다. 네, 앞서서도 이 오프닝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긴 했지만 어제 이 삼성에 대해서 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좀 급락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이 자체 AI 칩을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이런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엔비디아 또 AMD 같은 미국 기술주가 급락했고요. 그 여파로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면제를 철회하면서 추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장비 반입 때마다 건별 심사를 받아야 해서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우려,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경쟁력 악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특히 삼성 시안 공장은 전 세계 낸드 생산의 35%,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D램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단순한 하루 조정이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과 또 공급망 리스크가 동시에 드러난 구조적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이 좀 흔들리는 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미래 반등을 위한 전략을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6G 관련된 특허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삼성은 단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략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 파운더리 투자가 재개되는 것도 눈에 띄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특허입니다. 지난달 삼성은 중국에서 무려 658건의 특허를 승인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또 XR, 배터리, 6G 통신까지 미래 먹거리 전반을 아우르는 규모입니다. 특히 드론이나 도심 항공교통 같은 빠른 비행체가 지상 기지국이나 또 다른 항공기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중 또 우주통신 네트워크 핵심 특허를 확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6G 시대의 주도권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또 AI 분야에서는 모델 경량화, 또 연산, 최적화 기술, XR 분야에서는 증강현실 웨어러블, 또 몰입형 인터페이스 특허가 다수 포함돼 차세대 디바이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소자 공정, 또 EUV 노광 관련 특허도 포함돼 있어서 첨단 공정 연구가 전방위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규제와 중국발 경쟁 리스크가 부담이겠지만 삼성은 글로벌 투자와 또 대규모 특허 확보를 통해 반도체, AI, 또 6G 등 미래 산업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미국발 규제뿐만이 아니라 중국발 경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단기간의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미래 반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6G 관련된 특허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모멘텀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로템이 K2 최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메시 임상 관련해서 국내 신약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수출입 성적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흐름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은 잘 버텨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였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1.3% 늘어난 겁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1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려 27% 넘게 뛰었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도 함께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6월, 7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역대 월간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으로 나간 수출은 87억 4천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전년 같은 달보다 12%나 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거고요. 줄어든 이유로는 철강과 일반 기계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자동차 관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 말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는 관세 협상이 좀 타결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자동차 관세가 인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대미 수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동차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7월 30일 한미가 협상을 마쳤을 때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25%가 그대로 붙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먼저 실행해야 관세를 내리겠다는 건데요. 이 투자에는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 범용투자 2천억 달러, 그리고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집행 방식과 주체를 두고 양국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관세 인하가 미뤄지게 된 건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으로 나간 자동차 수출액은 182억 달러였는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5%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가 있는 가운데 우리 완성차 업계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완성차 업계에서는 내수와 수출에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판매가 작년보다 소폭 늘었고 KG 모빌리티도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하면서 9% 성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르노코리아와 한국 GM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내수가 크게 부진했지만 해외 판매로 전체 실적을 겨우 지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미 수출인데요. 자동차 관세가 계속해서 25%로 유지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500억 달러 선투자 요구가 사실상 수출 사용 선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낮아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완성차 업계는 내수 확대와 신차 출시로 버티고 있지만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지켜야 하는 숙제를 함께 떠안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대미 수출 부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차 업계 상황에서는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인하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좀 시행하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오늘부터 폴란드에서 열리는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폴란드형 K2 전차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회 현대로템에게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전시회는 현대 로템에게 아주 중요한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MSPO는 동유럽 최대 방산 박람회입니다.
현대로템은 이 박람회에 4년 연속 참가 중이고요.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건 폴란드형 K2 전차 목업의 첫 공개였습니다. 2028년부터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대전차 미사일을 막는 능동 방호 장치,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 제머, 원격으로 조준 사격을 돕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강화된 특수 장갑까지 탑재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드론과 전자전 위협에 맞춘 최신 업그레이드형 K2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납품 중인 K2 실차도 전면 전시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133대가 인도됐고 연말까지 47대를 추가로 넘기게 된다면 1차 계약분이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2027년까지 2차 물량 116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기술이 들어간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와 또 차세대 장갑차 목업도 함께 내놓게 됩니다. 즉 현재 성과와 미래 역량을 동시에 보여주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8월에는 지금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대규모 2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한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2차 계약은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지난달 말에 폴란드 군비청과 약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116대는 한국에서 또 64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됩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개량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요구를 반영해서 전차를 개량했고 정비, 유지, 보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납품입니다. 2022년 1차 계약 당시 현대로템은 불과 50일 만에 첫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로켓 배송이 아니라 로템 배송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 성능도 함께 입증을 했는데요. 나토 훈련에서 K2 전차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같은 세계 주요 전차와 나란히 뛰면서 험지 주행과 사격 정확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으로도 수출 기회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빠른 납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로템 배송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시회가 열리다 보니까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라든지 풍산 같은 기업들도 이 전시회에 출동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행사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행사는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업체들도 유럽 시장을 더 깊이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 방산 3사는 통합 부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폴란드가 추진 중인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이른바 오르카 프로젝트를 겨냥했습니다. KAI는 FA50, KF21 같은 그런 항공 전력과 무인기를 내세워서 유럽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풍사는 전차탄과 포탄 같은 탄약류를 전시를 했고 현대로템 K2 전차 수출과 연계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가까이 올랐고요. 삼양컴텍은 17% 넘게 뛰었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 폴란드가 최근 5년간 우리 방산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처음으로 수주액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K2 전차 수출이 있었고요. 현대로템의 성과는 협력사로도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방산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방산 섹터가 좀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메시 신약에 대한 임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환자가 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메시 치료제 이렇게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하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우선 메시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이 간에 과도하게 쌓여서 염증이 생기고 또 심하면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비만과 당뇨 환자가 늘면서 전 세계에서 이 메시
메시 환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환자들도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동안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임상시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직검사, 즉 간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떼는 침습적인 방식만 인정이 됐는데요. 통증과 출혈 위험이 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았고 또 소량만 검사하다 보니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FDA가 이번에 비침습적 검사, 즉 탄성파 촬영법을 임상지표로 인정하겠다고 나선 건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환자 부담을 줄이고 임상 효율을 높여서 신약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메시 신약에 대한 완화 기준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잇따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지난해 3월 미국 마드리갈의 파마슈티컬스가 레즈디프라를 세계 최초로 메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알약인데요.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기전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두 번째 치료제로 FDA 가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체중 감량제였지만 간 섬유증이 있는 메시 환자 치료에도 효과가 확인이 된 겁니다. 시장 전망도 큽니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조 원 규모였던 메시 치료제 시장이 2033년에는 44조 원 가까이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2030년이면 1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메시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내 기업들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메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D&D 파마텍과 한미약품입니다. 먼저 D&D 파마텍은 GLP-1 계열 신약인 DD02를 미국에서 임상 2상 중입니다. 또 중간 결과를 보면 투약분의 75% 이상이 지방간을 30% 넘게 줄였고요. 평균 감소율도 60%를 넘겼습니다.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효과 차이가 확실한 모습이었고 현재는 글로벌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약품은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요. 2020년 MSD에 기술 이전한 에피노페그 듀타이트는 임상 2비 결과가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됩니다. 만약 임상 3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3중 작용제 역시나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고요. 이외에도 올릭스 그리고 동아ST 자회사인 메타비아도 메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는 만큼 앞으로 기술 이전이나 글로벌 협력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FDA 임상 기준 완화로 인해서 메시 신약 개발에 지금 속도가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도 빠르게 지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간암 치료제 시장도 더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텐진 SCO 정상회의에서 세계 통치체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모디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개발은행 설립과 14억 달러 융자를 제시하며 SCO 영향력 확대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회원국들은 텐진 선언을 채택해 미국 규탄과 이란 군사 침공 반대, 다자무역 체제 수호를 공동으로 천명했습니다. 유로존 8월 제조업 PMI가 50.7로 3년 만에 경기 확대로 전환했습니다. 내수와 생산이 확대되고 신규 수주도 3년 반 만에 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유럽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최대 활용 방침을 확정하면서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내년에 200명 이상을 채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인력을 늘릴 예정입니다. 간사이 전력과 IHI도 신규 원전 건설과 재가동 지원을 앞두고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23조 7천억 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보다 12.9% 늘어난 액수로 절반 가까운 11조 8천억 원이 연구개발에 5조 1천억 원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국가 AI 인프라 및 핵심 기술 확충 확보에 집중하며 반도체 전략 기술과 신산업 기반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전 거래일의 뉴욕 증시를 살펴보자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악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알리바바 AI 칩이 자체 제작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더 악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35% 빠지면서 3,14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3,140선 아래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마감하면서 조금은 올라온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투심이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었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 우위가 좀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8월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강하게 좀 나오는 양상이었었는데요. 어제 9월의 첫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좀 팔자세인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이 전기 전자 업종으로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 보였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조선주 쪽으로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코스피 지수를 하방으로 내려앉게 만든 것은 바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3% 넘게 빠지면서 67,600원 선 지나갔는데요. 일단 7만 전자가 깨진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4.83% 빠지면서 25만 6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낙폭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지 못했습니다. 0.85% 하락하면서 34만 9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5%에서 빠지면서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졌고요. 더 특징적인 흐름은 100만 원 선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장에서 투심이 같이 악재로 흔들리면서 99만 6천 원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는데요. 일단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죠. 요즘 계속해서 방산주들이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게 됐었는데 동유럽에서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방산주들 그래도 전반적인 기대감엔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상승하는 전략을 가졌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 체크가 됩니다. 1.92% 하락하면서 51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우선주가 이제 5위에서 이젠 7위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2% 빠지면서 삼성전자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게 됐다라는 점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완성차 두 기업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현대차가 0.2% 상승을 했고요. 기아차도 0.6%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완성차 두 개 기업이 좀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출액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기대감이 조금 더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가 안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 빠졌습니다. 10만 7,1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흐름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1.49% 하락을 했는데요. 78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800포인트 아래로 지금 내려앉으면서 계속해서 좀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과 기관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가장 강한 종목으로는 D&D 파마텍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은 있었지만 어제 전반적으로 또 투심이 조금 더 얼어붙으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ABL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로보티즈까지 매도 우위 상위권에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전 거래일에서도 알테오젠이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 가졌었는데요. 어제도 3.76% 상승했습니다. 45만 5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이전에 대한 상장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좀 더 깃든 모습이죠. 여기에 더해져서 지속적인 이 기술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에 관해서도 생산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알테오젠 코스닥 안에서 빠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코스닥의 지수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생산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같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1.38%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위로 지금 밀린 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바이오 종목들이 좀 더 낙폭을 크게 그렸습니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빠졌고요. 파마 리서치도 3.09% 빠지면서 65만 9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보시면 이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더 낙폭을 크게 키운 모습이었죠. 리가켄 바이오도 4% 넘게 빠졌고요. 에이벨 바이오도 1.2%, 삼천당 제약 역시도 4.26% 빠지면서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다시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는 어제 좀 상승을 했습니다. 2.52% 상승하면서 HB 안에서의 이슈로 인해서 같이 상승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코스닥에서 매도 우위를 가장 상위 종목 안에서 있었던 종목이 바로 로보티즈였죠. 이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이 로봇주 안에서도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2% 넘게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안에서는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빠지면서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지수가 좀 빠지게 됐고 투심이 얼어붙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제 주가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넘게 하락을 했죠. 장 출반부터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5% 가까운 낙폭을 좀 그리게 됐습니다. 장 출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역시나 두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재로 인해서 오늘 시장 안에선 어떠한 주가 추이를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악재가 어떤 게 있었는지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악재 중에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중국에서의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국에서의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였던 중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현재 AI 육성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증시에서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더 깃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이 조금 더 얼어붙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이슈,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8월 26일에 중국 국무원이 AI 플러스 행동 심화 계획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 안에서도 AI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키우겠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소비라든지 민생, 거버넌스 부분에서 이 AI 6대 영역에서는 더 AI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2027년까지 6대 분야에 대한 AI 융합을 이야기했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2035년에는 이제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겠다라는 목표가 더욱더 대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중국 안에서의 AI 모멘텀이 더 있다 보니까 더욱더 스마트화하자라는 모멘텀이 더 확실하게 커진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AI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7월과 8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세 랠리가 펼쳐 나갔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좋았던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증시 계속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모멘텀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자체로서는 이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사회를 만들겠다, 스마트 사회에 대한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더 대두가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도 알리바바, 바로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더 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슈인가 하면요.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체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탈 엔비디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 안에서의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이슈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TSMC라든지 이제 제작하는 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두 주자였던 이 엔비디아를 좀 더 대응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고객사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슈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도 좀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 안에서의 이 실적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중국에서 AI 육성책을 좀 모집을 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변수가 탄생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 8월에 강세 랠리를 보였다라고 했죠. 그 안에서도 AI에 대한 기대감이었었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4,349% 늘었고요. 주가 또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00%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중국판 엔비디아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고요. 7월 이후에는 150% 상승을 했고요. 작년 9월과 비교하면 무려 400%나 상승했다라는 점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캠브리콘도 많이 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따라가고 있는 SMIC 또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비아디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까지도 계속해서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NH투자증권연구원에서도 이 중국발 반도체 개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의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이 주가 추이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안에서도 제한적인 모멘텀들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미국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미국에서는 상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라고 하죠. 관련해서 이 시장 점유율과 또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 자격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공장에 이제 중국 공장 안에서 미국산 첨단 자동차 장비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건데요. 내년부터는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장비 반입이 전면 봉쇄에 가깝다라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을 겨냥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인텔의 다련 공장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직접 인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만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시안과 안에서도 또 큰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삼성 안에서는 중국 안에서 2개 공장이 있습니다. 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시안 공장이 있고요. 또 패키징을 생산하고 있는 수저우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렇게 또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3개의 공장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디램과 낸드, 패키징을 생산하고 있는 3개의 또 공장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발 공장으로 인해서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증권연구원도 이 해당 정책이 장기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이 라인들이 좀 부진화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레거시 논드에 대해서도 경쟁이 점점 더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체킹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 내에서도 이 공장에 반입이 계속 매번을 승인이 받게 된다면 이 생산성에 대해서도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세 공정으로도 전환이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의 AI 육성체 지금 선장 모멘텀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이죠. 불확실성을 좀 던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에도 좀 더 직결된 중대 변수로 좀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계속 커지게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주가 흐름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죠. 이 2가지 투톱 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에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장비, 이 부품주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쪽으로도 대장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비 쪽으로도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후공정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 밸류 체인 좀 악재가 있어서 좀 투심이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제는 테크윙이 좀 강했습니다. 테크윙이 10%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좀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웨이퍼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매출에 대해서 인식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밸류체인 안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안에서는 그래도 주가 추이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투톱 어제장 안에
안에서는 좀 큰 폭으로 미끄러지는 흐름이었었지만 오늘 안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PES 상한 폐지, 이제 성과가 곧 보상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상한과 또 성과 이야기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노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임금 협상에서 이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이 잠정 핵심안의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면요. 바로 성과급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가 이 요구한 PS 지급에 대한 상한선이 기본금 최대 1000%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 상한선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대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이 PS 재원으로 활용하되 산정된 PS의 80%는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인상도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노조는 6%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또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단순히 성과급 문제를 개선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PS 기준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 그 더 큰 의미를 갖겠습니다. 노사 간에는 그동안 3개월 가까이 의견 차이가 있었고 특히나 PS 산정 기준과 또 상한선 문제로 인해 11차 교섭까지도 가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결국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으로 이 갈등 국면은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PS 지급에 대한 상한선이 기본급의 최대 1000% 지급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이 상한선이 폐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된 건데 임직원에게는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임직원에게는 그 안쪽으로 살펴봤을 때 이 성과급 지급 안정성과 또 장기적인 계획의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점이 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PS 상한선 때문에 만약 기본급 대비 1000%를 초과하는 성과급이 나오게 된다면 노사 추가 합의를 통해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올해도 회사 측이 제안한 성과급 규모가 또 기본급 대비해서 1700%에 달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기준으로 이 영업이익의 10%를 또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연간 실적에 따른 PS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일부 금액의 경우에는 2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동 없이도 또 안정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 과정에서 사측이 다양한 의견을 함께 청취하면서 그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진행한 데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또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사례라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렇게 잠정 합의안을 통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좀 폐지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좀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통해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노사 간의 안정을 좀 더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이슈 팔로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 매집 소문 현실화되면 폭발 가능성 높죠? 라는 댓글입니다. 리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JP모건에 대한 매집 소문도 있는 상황이고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9월 1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또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리플은 2.74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24시간 마이너스 3.12% 하락을 했고요. 또 7일간 7.46%, 또 30일 기준으로는 7.85%로 주로 다음 코인보다도 낙폭이 특히나 컸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횡보하는 가운데 리플의 경우에는 시장 내 차별화된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손실 구간 포지션이 약 84%에 달해 단기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나 리플의 특유의 변동성과 맞물려 단기 급등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또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또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최근 SC와의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미등록 증권 꼬리표를 벗었고 또 ETF 승인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장기 보유자와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ETF 작은 유입의 가능성은 리플의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조정인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변동성은 조금 높지만 이 시장의 구조와 또 제도적인 변화가 리플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의 리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JP모건이 리플을 이 대규모 매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될까요? 네, 이번 움직임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기의 움직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 자금의 유입의 신호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SEC 일부 승소로 이 XRP가 미등록 증권에 대한 꼬리표를 벗고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 이 대량으로 매집에 나선다면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을 또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또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또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 개선과 또 유동성 확대까지도 함께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공식 확인이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 과거 비트코인 ETF 승인 전에도 유사한 소문이 단기적으로 시장 반응을 촉발했다라는 사례에 특히나 기인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ETF 승인 여부와 또 기관의 매집 움직임을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환경에서는 리플은 단기 변동성은 높지만 또 제도적 개선과 기관 참여의 확대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성장 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단기적인 조정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 일부 승소뿐만이 아니라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터빈 해상풍력 왕자 예약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공형, 주도형 또 관련해서 해상풍력 입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터빈 사용자에 대해서 모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결과는 어떤 의미를 뜻하게 된 걸까요? 네, 이번 결과의 경우에는 단순히 입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구조적인 전환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형 분야에서 신청한 4개의 사업자가 모두 선정이 되면서 총 689메가와트로 당초 목표치 500메가와트를 훌쩍 넘겼지만 일반형 분야에서는 신청 사업자가 모두 탈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정부가 공공성 또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외 기술이나 외국산 터빈을 활용한 민간 프로젝트가 모두 탈락하면서 국내 기술과 터빈이 국가 전략장, 이런 자산으로 평가받았다는 신호가 강하게 나타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인 사업의 수주를 넘어서 기술력 입증과 또 시장 신뢰 확보, 장기 성장의 모멘텀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터빈이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고 또 해상풍력 분야에 한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입찰을 통해서 또 정부 정책과 산업 구조가 맞물려 이 국내 기술 중심의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의미로도 또 중요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풍력 입찰에 아무래도 국내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면서 국내 터빈이 이제는 해외 프로젝트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반이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사업자들, 국내 터빈을 사용한 것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입찰의 경우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점은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10메가와트 대형 터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됐다는 점인데요. 이 터빈은 기존 시험 단지를 제외한 3개의 사업에서 활용될 예정인데 이 효율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제작이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낙찰 사업자들은 이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선정은 단기적인 매출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도 함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또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을 하고요. 또 약 100조 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찰 결과는 국내 기술 기반으로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향후 국내 기업이 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진출할 때 이 기술력과 신뢰성을 현재 이미 입증한 상황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단순히 사업 선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산 기술 중심의 해상풍력 시장 구축, 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확보, 장기 성장의 모멘텀까지 함께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주도형 이 해상풍력 입찰에서 국내 터빈 사용자들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메가와트 대형 터빈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더 나아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TSMC 소식입니다.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팝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점유율 70%를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를 지키긴 했지만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분기는 TSMC의 독주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트랜스포스 집계에 따르면 이 2분기 TSMC 매출은 약 302억 달러, 점유율은 70.2%로 사상 처음 70% 선을 넘었습니다. AI용 GPU 수요를 사실상 독점한 게 큰 힘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매출 31억 6천만 달러, 점유율 7.3%로 2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결국 TSMC와의 격차는 62%포인트까지 벌어진 건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점유율 숫자만이 아닙니다. TSMC는 엔비디아 등 일부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경기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세트 제품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점유율은 낮아 보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균형 잡힌 사업 구조와 투자 전략이 반등의 기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단기 점유율은 낮더라도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습니다. 미래 경쟁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좀 멈춰 있었던 미국의 테일러 공장 투자가 다시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테일러 투자가 한 1년 만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은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엔지니어를 파견하고 설비 발주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테슬라 수주였는데요. 지난 7월 삼성은 테슬라와 약 23조 규모의 계약을 맺고 테슬라가 설계한 AI 반도체를 8년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건데요. 이 테일러 팹에는 2나노 라인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 말까지 월 16,000장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고요. 메모리 쪽에서는 HBM4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내부 양산 승인을 마치고 올해 4분기부터 초기 생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택 신규 라인 증설로 공급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KB증권은 HBM4 초기 성능이 양호하다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된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DS 부문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또 상반기 대비로는 무려 490% 이상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테슬라 수주를 발판으로 해서 테일러 투자뿐만이 아니라 HBM4에 대한 진정까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등에 대한 전략이 하나씩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국에 대해서 북미 법인 사업도 지금 15년 만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는 북미의 거점을 새롭게 옮겼습니다. 이 재편은 단순한 이사 그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15년간 사용하던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 사옥을 잉그루드 클리프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곳은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고요. LG전자 북미 본사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새로운 사옥은 규모도 훨씬 크고 오픈형 스마트 오피스 구조이기 때문에 협업 효율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뉴욕 맨해튼과 가까워서 고객사와 파트너사들을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북미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세트 제품 매출 비중이 큰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이 현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본사 이전은 근무 환경 개선을 넘어서서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력 강화와 고객 밀착 경영, 그리고 이제는 임제 확보까지 노리게 된 그런 선택입니다. 또 LG와 같은 동네에서 경쟁과 협력 구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해서 북미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북미 신사옥 이전은 현지 영업과 또 협업을 더욱더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계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테일러 투자 재개로 인해서 반등의 길이 열렸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북미의 대형 전기차 업체와 구동 모터코어 공급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규모만 하더라도 6천억 원에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히토류, 탈중국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계약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규모부터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코어 300만 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단가로 따지면 전체 계약 금액이 6천억 원을 넘깁니다. 구동 모터코어는 전기차의 심장 같은 부품입니다. 배터리 전기를 바퀴를 굴리는 동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인데요. 이 안에는 네오디뮴이나 프라세오디뮴 같은 히토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히토류를 90% 이상 중국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한계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북미와 호주, 아시아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산을 쓰지 않는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된 건데요. 이미 지금 8,500톤의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희토류가 언제든지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체 공급처가 필요했고요. 이번 계약은 그런 흐름 속에서 포스코가 선택을 받은 사례로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발판이 될 거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탈중국 전략이 조금 더 먹혀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중장기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단기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 목표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규모를 보면 변화가 확실합니다. 2022년에는 연간 100만 대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75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계약 이전에도 이미 성과가 있었는데요. 현대차 유럽향 168만 대,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향 272만 대를 따내면서 지금까지 누적 계약만 3,500만 대에 달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했던 배경은 결국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북미와 호주, 아시아 기업들과 협력망을 구축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장기적인 파트너로 포스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급망 독립이 안정성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의 어떤 성장 동력이 또 확보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전기차 부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을 세 가지 축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에너지, 소재, 그리고 식량입니다. 먼저 에너지 쪽부터 살펴보시면 호주 자회사인 세넥스 에너지가 연말부터 천연가스 2, 3호기를 새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호주 내수 시장의 10%를 책임질 수 있게 되고요. 지금 국내 도입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소재 부문에서는 구동 모터코어 글로벌 생산망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폴란드 공장은 이미 가동 준비가 끝났고요. 인도 거점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북미 전기차 클러스터와 가깝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광산에 투자를 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바로 식량인데요. 인도네시아 파뮤 정제 공장이 연말 상업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료부터 가공 그리고 수출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이처럼 사업을 다각화하게 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대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근 신용등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상향된 점이 이런 자신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희토류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면서 북미 대형 전기차 업체와 함께 지금 6천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 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세 가지 축으로 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소재 그리고 식량까지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까지 기반으로 마련할 수 있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 벤처 투자 시장에서도 K-팝 열풍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싸이라든지 G드래곤 같은 글로벌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들이 세운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투자 유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엔터업계에서는 이 비상장 기업들의 투자 성과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싸이가 세운 피네이션은 최근 국내 벤처 캐피털에서 150억 원 이상을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약 2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2018년 설립 직후 500억 원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벌써 4배 가까이 뛴 셈이고요. 동방신기 출신 김재중 씨가 만든 인코우드도 올해 초 120억 원을 유치했고 기업 가치는 6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드래곤이 속한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몸값을 무려 9천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1천억 원대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벤처캐피털은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싸이의 흠뻑쇼 공연처럼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간판 아티스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K-팝 열풍으로 앞으로 성장 여력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 이번 투자 사례는 K-팝 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인정받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상장 기업들이 글로벌 K-팝 열풍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비상장 엔터들 투자금이 몰리면서 몸값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상장된 엔터주들도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케플러의 중국 팬미팅이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었었는데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좀 반등을 시연해줬습니다. 최근에 엔터주의 주가 흐름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해도 케플러의 중국 푸저우 팬콘서트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9월 13일에 열릴 예정이었고요. 규모는 1000석, 팬미팅과 콘서트를 합친 팬콘 형식으로 사실상 콘서트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막을 불과 보름 앞두고 갑자기 연기가 발표된 건데요. 앞서 지난 5월에도 그룹 이펙스가 같은 도시에서 비슷한 규모의 공연을 연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또 한한령 재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엔터주들의 투심도 조금 위축이 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내 기류가 경직이 되면서 이런 불안감이 더 커졌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SM이 1% 넘게 올랐고요. JYP엔터는 1.5% 상승했습니다. YG엔터도 강보 합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단기 악재로 조금은 흔들리긴 했지만 실제 실적과 또 글로벌 콘텐츠 성과가 뒷받침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을 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계속해서 K-팝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 악재로 인해서 좀 투심이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시장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이 좀 반가웠었는데요. SM뿐만이 아니라 JYP 엔터 여기에 더해서 미디어 콘텐츠들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주가 추이를 가지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권주들은 엔터주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케플러 공연 연기 같은 이벤트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적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게다가 마카오와 홍콩에서는 이미 만석 이상의 대형 콘서트가 늘고 있고 또 중국 본토 공연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전에 엔터 4사의 실적은 확실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굿즈 매출입니다. 팬덤의 소비력이 커지면서 앨범이나 공연 외에 굿즈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굿즈 사이클이 과거 앨범 사이클보다 더 길고 강하게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M은 자회사 통합으로 비용 효율화가 진행 중이고요. 또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이후에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성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 매력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신인 그룹의 성장성 그리고 굿즈 매출 확대, 길게 이어지게 될 엔터 업황 사이클에 주목하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상장된 엔터주들 단기 이슈로 인해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이런 성장 동력이 좀 뒷받침되면서 이 주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비상장 엔터주까지 아무래도 투자 유치가 높은 그런 기업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K-팝의 활약들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